여기는 하루 사유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머무는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와의 대화 끝에 묘한 찜찜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했고 웃으며 대답했고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마치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 양 여기며 무례하게 선을 넘는 경험 말이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내가 너무 바보같이 굴었나? 그때 왜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웃어 넘겼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와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웬만한 억울함은 속으로 삼키고 겉으로는 둥글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내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남들에게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애쓰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죠. 그런데 참으로 야속하게도 세상은 우리의 착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면 상대는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밟아도 되는 사람, 쉬운 사람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하대뿐일 때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휘둘리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와 수많은 인간관계 사례를 분석해보면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세하지만 공통적인 신호가 발견됩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무언의 허락을 보내고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반면에 주변을 둘러보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지 않는데도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어려워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분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아무도 그분 앞에서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혹은 지위가 높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한 위엄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배지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 그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른의 격을 만드는 비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태도를 하나씩 익힌다면 남은 인생의 인간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대접받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엮어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을 둘러싼 공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무례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웃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해 습관적으로 웃음을 짓곤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건드리거나 선을 넘는 농담을 던질 때조차 에이, 뭐 어때? 하며 허허실실 웃어넘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한번 웃어주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거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나를 방어하는 벽을 스스로 허무는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인간의 뇌는 상대의 반응을 보고 서열을 파악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말을 했는데 상대가 웃는다. 그러면 뇌는 이 사람은 공격해도 안전하구나. 이 사람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의 배려 섞인 미소가 상대에게는 굴복의 신호로 읽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찾아온 제자나 손님들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되 결코 가벼운 웃음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남들도 반드시 나를 업신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쾌한데 겉으로 웃는 것은 내 감정을 속이는 행위이자 나 자신을 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웃음기를 싹 거두십시오. 입꼬리를 내리고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눈을 3초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이 짧은 정색과 침묵은 100마디 욕설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상대는 그 침묵의 공포를 느끼고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웃지 않는 것. 그것이 만만해 보이지 않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말에 꼬리를 흐리지 말고 문장을 끝까지 맺으십시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 생각은 좀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라며 말끝을 흐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게 보일까봐 혹은 혹시라도 틀릴까봐 걱정되어 무의식적으로 퇴로를 열어두는 화법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끝을 흐리는 사람은 자신감 없는 사람,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불확실성의 전달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확신 없이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결국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뺏기게 됩니다. 심지어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기 가장 쉬운 상대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비유를 들어 빙 돌리지 말고 뜻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테두리가 깨져 있으면 물이 새어나가듯 말끝이 흐려지면 당신의 권위도 함께 새어나갑니다. 내 의견이 대단한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문장의 마침표를 확실하게 찍으십시오. 단호하고 간결하게 끊어 말하는 습관은 당신의 말에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말끝만 힘주어 맺어도 사람들은 당신을 결코 가볍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을 얼굴에 전시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좋으면 아이처럼 들떠서 자랑하고 조금만 서운하면 금세 얼굴을 붉히며 토라지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솔직한 것이 매력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냉정한 인간관계의 세계에서 감정의 과잉 노출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타인이 조종하기 가장 쉬운 대상입니다. 칭찬 몇 마디면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반대로 기분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평정심을 잃고 실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당신의 표정만 보고도 오늘은 부탁해도 되겠네, 오늘은 피해야겠네 하며 당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계산할 것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물은 깊이가 없어 보이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무겁게 움직여 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나타내지 말고 태산처럼 묵직하게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느끼되 그것을 밖으로 날 것 그대로 배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의 표면만 흔들릴 뿐 깊은 바닷속은 고요함을 유지하듯 당신의 내면을 알 수 없게 만드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도 담담하게 미소 짓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차분하게 호흡을 고르십시오. 상대가 당신의 기분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을 어려워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포커페이스는 단순한 표정 관리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네 번째, 구부정한 자세를 펴고 나를 꼿꼿이 세우십시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깨를 잔뜩 움츠리거나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불안하게 흔들리지는 않으신가요? 자세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입으로는 당당한 말을 하고 있어도 몸이 구부정하다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위축되어 있구나,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것이 인생의 법칙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자세를 펴는 행위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자신감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즉, 마음이 당당해서 자세가 펴지는 것도 있지만 자세를 먼저 펴면 마음도 따라서 당당해진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흐트러진 자세에서 흐트러진 정신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조차 벽에 기대거나 비스듬히 눕지 않고 꼿꼿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상대를 정면으로 응시하십시오. 당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꼿꼿한 에너지가 상대의 기선을 제압합니다. 말로 싸우기 전에 자세로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당한 자세는 당신을 거대한 산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굳이 설명하고 해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 뒤에서 내 험담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게 사실은 말이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하며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을 싫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긴 설명과 변명 속에서 말꼬리를 잡아 또 다른 공격거리를 찾을 뿐입니다. 해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입장은 점점 더 궁색해지고 상대방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근거 없는 비방은 침묵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변명하려 들지 마라. 그것은 네가 그 비방을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말이 많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떳떳하다면 굳이 남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내 길을 간다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무심하게 제 갈 길을 갈 때 당신을 험담하던 사람들은 흥미를 잃고 떨어져 나갑니다. 침묵은 긍정이 아닙니다. 너의 말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가장 우아하고 높은 수준의 무시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여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곁에 두려고 하고 모임에 빠지면 불안해하며 억지로 관계를 붙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혼자 여행 가는 것을 처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타인에게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만만하게 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외로워하니까 조금 막대해도 떠나지 못할 거야 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들키는 순간 그것은 관계의 약점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18년의 유배 생활은 지독한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을 비관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독서와 지필의 기회로 삼아 500여 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닦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인정이나 관심에 목매지 않으니 비굴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산책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꽉 차 보입니다. 스스로 충만한 사람은 그 단단한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아우라를 풍깁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 태도가 역설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일곱 번째, 나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내가 나를 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찬밥에 물 말아서 대충 서서 드시지는 않나요? 낡고 구멍난 옷을 입고 집인데 뭐 어때? 하며 자신을 방치하지는 않나요? 남에게 줄 선물은 비싼 것을 고르면서 정작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벌벌 떨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행동들은 무의식 속에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 몸짓과 표정에서 어떻게 귀티가 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기가 막히게 그 냄새를 맡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신독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삼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스스로를 단정하게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의식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대접하십시오.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나를 위해 향기 좋은 비누를 쓰고 나를 위해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십시오. 내가 나를 왕처럼 대접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높은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와 남들도 나를 왕처럼 대접하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는 태도,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7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너무 냉정하게 사는 것 아닐까? 사람 냄새 안 나게 사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남에게 맞춰주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야 내 곁에 온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휘둘리고 상처받아 비틀거리고 있는데 누구를 품고 누구를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채를 가지는 남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갑옷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웃음을 거두고 침묵할 줄 아는 용기. 말 한마디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평정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이 마음가짐을 하나씩 연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늘 웃어주던 당신이 정색하면 주변 사람들이 변했다고 수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진짜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귀한 인연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가지치기이며 인생이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어제까지의 내가 조금 부족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품격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쌓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무겁고 깊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귀함을 스스로 먼저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는 하루 사유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